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득론 마지막 내용인 이제 interlanguage 그리고 error correction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interlanguage라는 것은 무엇인가? inter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사이의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inter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인터랭귀지라는 것은 두 언어, 그러니까 L1과 L2 사이에 있는 언어다. L1과 L2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단 L1에서 L2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의 그 중간 단계를 이제 인터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에러 커렉션,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 에러 애널리시스,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오늘 동영상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랭귀지라는 것은 여기 그림으로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조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이제 L1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L2 우리가 목적지라고 얘기를 하면 L1에서 바로 L2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 아니죠. L1에서 L1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L2로 이렇게 학습이 딱 뿅 하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 interlanguage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L1에서 L2를 학습할 때 그 나아가는 그 중간 과정들 우리가 interlanguag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interlanguage는 보시다시피 approximativ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approximate to the target system. L2라는 타겟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approximativ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뭐라고 해야 되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너무 그냥 너무 그런 이름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랭귀지 정도 그다음에 그 approximative system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인터랭귀지라는 건 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유명한 단어긴 한데요. 이것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만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인터랭귀지라는 것은 L1에서 L2로 나아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언어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를 우리가 인터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랭귀지를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터랭귀지는 기본적으로 전이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L1이라는 것이 이전에 배운 학습 내용이고 L2라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L1의 지식이 L2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 영향을 준다고 할 때는 파지티브 트랜스퍼, 정적 전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부적 전이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파지티브 트랜스퍼가 발생을 할 때는 뭐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른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읽기 능력, 아니 독해력에 있어서 그 부스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른 학습자들은 이미 L1에서 나름대로 높은 독해력을 쌓아놨고 그 다음에 L1에서 나름대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L1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L2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파지티브 트랜스퍼가 생길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우리가 다룰 거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트랜스퍼인데요. 네거티브 트랜스퍼인데요. 이러한 네거티브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L1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L2를 습득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예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SOV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어순이 흘러가죠. 사실은 한국어는 뭐 크게 어순에 뭐라고 해야 될까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한데 이거를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런 한국어의 SOV 어순이 영어는 SVO지 않습니까? SVO인데 이러한 한국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순이 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I dinner ate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우리가 간섭이라 얘기를 하는데 간섭을 영어로는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interference는 기출이랑 PLLT에서는 L1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여기 써놨네요. interlingual error, interlingual transfer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lingual 말 그대로 L1의 지식이 L2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론상으로는 L2의 지식이 L1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에 반대되는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L1의 지식이 L1에 영향을 주는 경우, L1에서 세웠던 나의 룰이 아니 L1에서 세워놨던 룰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L1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L2에서도 마찬가지죠. L2에서 세웠던 룰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L2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인트라링구얼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트라링구얼 에러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저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과 연관된 키워드가 이제 U-shaped learn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U-shaped learning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쪽이 이제 발전이라고 칩시다. 이쪽이 이제 발전이에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정문을 사용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다가 다시 정문을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 놓으면 U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U-shaped learning 혹은 뭐 U-shaped mod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이것도 당연히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 말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만의 그 가설을 세우지 않고 부모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ent to the mall yesterday. 아빠가 엄마한테 엄마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아빠한테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 I went to the st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기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I went to the store, I went to th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데 갔다. 뭐 예를 들면 I went to kindergarten yesterday. I went to the kindergarten. 아니면 뭐 학교에 갔다. I went to the school. 아니면 뭐가 있을까? 플레이그라운드에 갔다. I went to the playground.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 went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아기가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주변에서 많은 다른 예시들을 많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went 같은 거는 주로 자주 쓰이는 단어잖아요. 자주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로트러닝으로 로트러닝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자주 쓰이는 단어들 말고 다른 것들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 jumped on the floo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I danced on the floo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I played the guitar yesterday.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ed 폼이 붙는 이런 것들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애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애기 나름대로 과거형을 설명을 할 때에는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went를 사용하지 않고 go'd로 바뀌게 됩니다. go'd로.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표현에서 틀린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백스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백스라이딩. 말 그대로 후퇴하였다. 언어 습득 능력이 후퇴한 것 같아 보인다. 라는 것을 이제 백스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언어 능력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능력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이때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하는 말대로 그냥 따라했단 말이야. 따라했는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룰과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시도해보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겉보기에는 맞는 말에서 틀린 말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의 룰을 세우고 과거형을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의 룰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된 단계. 그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게 더 발전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겉보기에 있어서 그냥 백슬라이딩일 뿐이고 사실상은 발전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가 좀 더 그 뭐냐 이렇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해보고 그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다 보면 아 어떤 때는 이디를 붙이고 어떤 때는 이디를 붙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I went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맞는 표현을 하다가 틀린 표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맞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 것이 U자와 같다고 해서 이것을 U-shaped learning 혹은 U-shaped mode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U-shaped learning과 백스라이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이미 나오기도 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렇습니다. 인터랭귀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스테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PLAT에서는 이렇게 프리시스테메릭, 이머전트, 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그냥 혼돈의 단계고요. 이머전트는 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시스테메릭, 나름의 체계를 갖췄다. 포스트 시스테메릭, 나름 말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옆에 써놨지만 굳이죠. 이거는 만약에 일단 이렇게 스테이지가 나올지 않을 뿐더러 스테이지가 나오지 스테이지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뭐 스테이지를 낸다고 하면 각각에 대한 설명을 따로 줄 테니까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용 문제가 보통 그렇거든요. A형의 이런 네 가지의 스테이지의 소개를 주고요. B형의 아니 A 뭐라고 해야 되냐? A 섹션에 이 네 가지의 스테이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짜르르 주고 그 다음에 B 섹션에 그 실제 예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민수, 그 다음에 은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치면 민수는 요런 특징을 보여주고 은하는 요런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민수의 특징을 A에서 찾아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물어볼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물어본다고 하도 그 스테이지의 설명을 다 제시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너무 막 PLET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인터랭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과 관련된 U-shaped learning과 백슬라이딩, U-shaped 모델과 백슬라이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피드백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피드백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시험에 단골로 나온 주제라서 그런 거죠. 롱 선생님 아니 그 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랑 비슷한 거죠. 너무 자주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에러 커렉션, 피드백입니다. 이 에러 커렉션은 프로액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는 안 좋은 피드백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에러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안 좋은 피드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의 반대가 포지티브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언어학 아니 영어 교육론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에러에 대한 코렉티브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러 코렉션 피드백을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퍼실리제이션, 그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워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애가 그 뭐냐 계속 틀린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그 틀린 표현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뭐 쉽게 말해서 입에 굳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굳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지우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커스 온 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폼에 대한 피드백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미닝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애가 자주 틀리는 문제 그리고 교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러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줘서 포셜라이제이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입의 에러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퍼실리제이션을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중립적인 텀입니다. 이거는 좀 에러가 에러가 안 좋게 몸에 배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퍼실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테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립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언어 사용 능력이 좀 안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외울 거면 이걸 외우세요. 오케이? 그래서 에러 커렉션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에러와 피드백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아차리게 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uptake예요. uptake는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Students' utterance that immediately follows the teacher's feedback and that constitutes a reaction in some way to the teacher's intention to draw attention to some aspect of the student's initial utterance. 즉, 학생의 immediate response to the corrective feedback.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uptak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가 I went to the store가 아니라 I goed to the st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애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No, you should use went to the store. 그래서 학생이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왜냐하면 학생의 리스폰스니까 어디 갔니 펜 여기인데 학생의 리스폰스니까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피드백을 줬을 때 그 좀 리퀘스트 방식으로 피드백을 줘서 학생이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the store yesterday. Oh, you went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학생이 Yes, I go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업테이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기는 하니까. 그냥 피드백에 대한 반응
이라는 것을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에러를 고치거나 에러를 파악하거나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에러를 고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successful uptake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성공적인 업테이크.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에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교사의 피드백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제 unsuccessful uptake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uptake가 그러니까 intake로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uptake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acquisition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partialization처럼 입에 붙은 에러인 경우에는 meaningful practice가 필요하겠죠. 그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학생이 뭐 물론 successful uptake로 자기가 에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교사의 피드백을 파악했더라도 그 에러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는 어, 여러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테이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업시션은 아닙니다. 업테이크라는 건 그냥 runners immediate feedback 아니 runners immediate response to the corrective feedback 어떤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즉각적인 반응 이거를 이제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피드백을 얘기를 할 때는 6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학부에서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plicit correction은 틀렸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게 되는 거를 이제 explicit co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대놓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대놓고 고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 I go to the store yesterday에서 no, you should use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고쳐주는 것을 explicit co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request는 reformulation minus err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하는데 reformulation minus error 옳은 표현으로 그것을 바꿔서 reformulate 해주는 것을 이제 requ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I go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경우에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옳은 표현으로 바꿔서 제시하는 것을 request라고 얘기를 하죠. 리퀘스트의 장점은 뭐 그냥 특징이니까 특징이라는 점에서 알아두세요. 이거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자체가 좀 맞장구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어, 그래? 너 어제 학교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Oh, really? You went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맞장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놓고 이거를 그 고쳐주는 거는 애가 조금 무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퀘스트는 흐름을 끊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이게 피드백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이제 리피티션, 반복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토네이션 체인지를 줘서 에러 부분에 이제 그 인토네이션 체인지를 주는 거예요. You go to the store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리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clarification request가 있습니다. 이거는 pardon,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이런 식으로 그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에서 우리가 clarification request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clarification request라고 얘기를 했었죠. 말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는 게 학생이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어, 파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피드백의 한 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ellicitation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데 ellicitation은 뭐냐면 directly elicit the correct form from the student error. from the student error를 이제 ellici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애의 코렉트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를 이제 ellici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따로 섹션으로 둔 이유는 다양한 테크닉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적어도 세 가지가 있고 다양한 테크닉이 있는데 기출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리지 컴플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빈칸 제시형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어, 애가 예를 들면 I go to the store yesterday를 썼어요. 그러면 I 이런 식으로 I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빈칸을 남겨줘서 애가 여기를 채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리지테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to illicit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How do you say something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어, 뭐가 있을까요? 뭐 요거는 완벽한 예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좀 그 조금 저도 잘못된 예시라는 건 알아요. 갓, 어, 어제 거기에 갔다를 잉글리시로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question to elici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I go to the store yester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잠깐 멈추고 어제 거기에 갔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학생이 옳은 말을 아니 학생이 맞는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일리지테이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아닐 텐데 지금 생각나는 예시가 이것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ask to reformulate the utterance. Say that again. 다시 말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도 일리지테이션에 속하게 됩니다. clarification request랑은 조금 다른 게 요거는 말 그대로 clarification interaction hypothesis에서 얘기하는 그 clarification request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똑같고요. 여기서 ask to reformulate the utterance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문장을 다시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문장을 고쳐서 말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있는데 이거는 메타링귀스틱이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메타링귀스틱이다 보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옳은 표현을 직접 제시를 하진 않는데 메타링귀스틱 텀, 그러니까 그래메리컬 터미놀로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피드백을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조금 과로예요. 1번은 과로인데 indicate that there is an error somewhere. 요거는 괄호고요. 요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메티컬 텀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를 이제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이거를 소개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ell you should use past tense 뭐 학생이 그 과거형을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형을 말했다고 칩시다. I go to the st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교사가 where you should use in that case you should use past ten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랑 explicit correction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메티컬 텀을 썼다. 그러면 무조건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피드백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시가 아니라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거를 implicit 피드백과 explicit 피드백으로 나눌 수가 있고 input providing과 output prompting 피드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output prompting이라기보다는 prompt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implicit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How do we say, you mean, use this word, you should use 이렇게 어떤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explicit correction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답을 주니까 you should use 땡땡 이런 식으로 답을 주니까 어, 대놓고 답을 주니까 explicit 한 방식의 피드백이 되고요. 메타링귀스틱 커멘트 혹은 피드백이나 일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it is a how do you say 땡땡 in English 이런 표현들 아니면 you should use past tense 이런 표현들이 학생에게 그 대놓고 어떤 써야 할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에게 써야 할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explicit 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대놓고 피드백을 준다고 해서 explicit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implici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는 표현은 없는 경우.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알게 모르게 답을 주는 경우이고요. 클라리피케이션 리퀘스트나 리피티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현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대놓고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학생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것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explicit 피드백과 반대되는 implicit 피드백에는 request, clarification, request, repetition처럼 조금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에러를 했다는 거를 좀 파악하게 하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put providing과 output prompting이 있는데요. input providing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답을 준다라는 거고요. output prompting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아웃풋을
그러니까 옳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아웃풋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larification, request, repetition, metalinguistic comment, elicitation 은 답을 주는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그 옳은 표현은 학생이 말해야 되는 경우고 리퀘스트나 explicit correction 같은 경우는 답을 학생한테 주는 경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피드백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 내용인 에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러를 타입과 토큰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타입이랑 토큰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에러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말 그대로 에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grammatical error 아니면 뭐 스펠링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토큰은 그 타입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개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만 둡시다. 알아만 둡시다. 그 다음에 오버트 에러와 코버트 에러가 있어요. 오버트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고요. 코버트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뜻. 그래서 오버트 에러는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보더라도 무조건 에러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코버트 에러는 디스코스 상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디스코스는 보통 두 문장 이상, 아니, 기본적으로 두 문장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고 보면 별다른 에러가 없는데 그 디스코스 상에서 봤을 때 에러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버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코이어런스가 안 지켜진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코버트 에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으로 글로벌과 로컬 에러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러는 중요한 아니 뭐 중대한 에러가 되고요. 중대한 로컬 에러는 막 중요하지는 않은 에러가 됩니다. 는 X 막 중요하지는 않은 에러를 이제 로컬 에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러는 고쳐주지 아니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에러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에러 혹은 고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못 흘러가는 에러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로컬 에러는 막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 그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안 표현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그 스펠링을 실수했다든지 간단하게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관스 아니 그 뭐냐 그 뭐가 있을까? 디터미너를 빼먹었다든지 이러한 경우 근데 의사소통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로컬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보통은 글로벌 에러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고 로컬 에러에는 그 피드백을 좀 피드백을 주는 비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포커스 온 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보니 의미 즉 의사소통이 잘 되기만 하면 그 피드백을 줄 뭐라고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errors of addition 써야 그 뭐냐 쓸 필요 없는 걸 더 쓴 경우 예를 들면 그 뭐가 있을까요? people 아니네 예를 들면 생각이 안 나네 써야 되는 거를 아니 쓸 필요가 없는 거를 더 쓴 경우 그 다음에 omission 빼먹은 경우 그 다음에 substitution 다른 것을 잘못 쓴 경우 permutation 같은 것을 두 번 사용한 경우 이런 생각났다 children's children's 같은 경우에는 children 자체가 복수잖아요. 근데 s라는 거를 더 쓴 거니까 이런 errors of addition이 있을 수가 있고요. omission 안 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substitution 다른 것을 쓴 경우, 그 다음에 permutation 같은 것을 두 번 쓴 경우. 뭐 예를 들면 그 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같은 타입의 에러를 두 번 쓴 경우 이러한 것들을 이제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네 개는 사실 나온 지 한 25년 됐어요. 25년. 진짜 뻥 안 치고 25년 됐는데 PLET에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거고 공부를 하실 거면 이거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도 아니고 이거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막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고요. 인터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단어 중요하고요. 요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에 관련된 U-shaped learning과 백스라이딩 그리고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에 반대되는 인터피어런스 요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러 코렉션에 뭐 여러 가지 코렉션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업테이크
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고요. 업테이크를 따로 할당한 이유는 이 시험 문제가 2016년이었나 그 다른 업테이크의 그 뭐냐 다른 분야에서 업테이크가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낸 게 있는데 그 정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테이크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의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로 이제 습득론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